네, 안녕하세요. 의석두개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봐야 할 역사적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다. 어떤 영화일까요? 바로 나의 촛불이라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킹메이커와 함께 지금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의 촛불, 그 나의 촛불을 만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희성, 주진우, 김희성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의석 두 개에서 영화를 둘러싼 뒷이야기들, 그리고 제작 동기,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저 경남 분이 돼가지고 의자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어성 그게 또 두 개. 이렇게 좋습니까? 또 거기다 또 김의성 배우 나오셨는데 김어성이라고 자주 부를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네, 김어겸 의원님. 참 예리한 우리 김의겸. 거기도 또 의자네 또. 그러니까 오늘 의석, 의라고 의겸, 의성 세 개나 나와서 발음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아마 평생 안 고쳐지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좀 과대 광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희가 어떤 부분이 킹메이커와 과장돼요? 1, 2위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주진우가 제가 그러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과장해? 아니 예매율에서 예매율. 킹메이커를 지금 따돌리고 지금 해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팩트죠. 네, 그럼요. 네, 저희가 뭐 사실 그 엄청나게 큰 돈이 든 대작 영화들하고 아직 이제 개봉은 안 했지만 예매율에서는 뒤지지 않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예매해 주셔서 스크린 수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뭐 열리기만 하면 다 예매 달라고 해서 네. 제가 일요일 날그 시사회를 봤는데요. 그 젊은 친구들과 같이 봤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젊은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울컥했다. 저 촛불을 내가 몇 년 동안 잊었다. 우리가 어렵게 만든 정권인데 이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젊은 층들이 그다지 뭐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저랑 뭐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일단 좀 대박이 예감이 되었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너무 들이대는 것 같지만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촛불을 켜는 심정으로 우선 예매부터 하는 걸로. 네.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찍었고 처음으로 이 영화를 찍은 거죠. 네. 근데 영화를 찍은 감독이 또 배우지 않습니까? 김의성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배우인데 친일파 전문 배우가 네. 그렇죠. 김의성 하면은 그 친일파 전문으로 나왔던 배우인데 이번에 좀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게 좀 제가 무슨 지지 선언을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오랫동안 민주당 권리당원이라 저는 그래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거 뭐 그냥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뭐 특별히 지지 선언을 했다기보다는 젊은 20, 30대들 많이 가는 그 커뮤니티에 그 여론조사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냥 그런 충고를 했는데 그거 뭐 그 언론들에서 탁 받아가지고 그냥 지지선언했다 이렇게 받아 썼는데 뭐 지지선언이라고 하면 지지선언이라고 해도 뭐 근데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불만입니다. 공개 지지는 아니고요. 비공개 지지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 글을 쓴 이후에 언론에서 좌빨 연예인이라고 좌빨 배우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친일파 배우라고 했으면 제가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좌빨이라 말이 안 돼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은 좌빨이 이게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외국에는 대선 앞두고서 본인의 그 정치적인 성향, 네. 이런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스럽죠. 현상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박혁권 아, 네. 그 배우도 또 금융아웃을 하셨더라고요. 박혁권 배우는 본격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했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김희성 배우를 따라서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두 분 사이 사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그러고 나서 형님이랑 기사가 같이 나와서 문자 한번 드렸습니다. 무서워. 아, 따로따로 했는데 묶여서 기사가 항상 나오는 이렇게 거군요. 묶어서 그렇죠. 기사를 네. 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점점 사회가 더 딱딱해지고 있다는 그런 징후처럼 느껴지는데요. 너무는 또 몇 년 전, 이 전 대선 때는 오히려 좀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지금은 그런 말 하면은 막 우와 이랬어 막 이러고 달려들고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그렇죠. 예, 점점 더 오히려 사회가 더 경직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나의 촛불을 만들고서 제가 어디 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만들게 된 게 두 분이서 MBC 스트레이트 그걸 하다가 그때는 스트레이트 그만두고 네,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만두고 뭐 그게 이제 잘린 거죠. 뭐 본인들이 알아서 간둔 건 아니었을 테고 이제 잘리고 그 상태에서 이게 구상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읽었어요. 네. 구상은 이제 스트레이트 하고 있을 때부터 저희가 아, 그랬습니까? 구상을 했고요. 뭐 그거랑 특별히 스트레이트의 출연 여부와 관계된 유무와 관계된 그런 기획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19년 2018년 여름부터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요. 둘이서 쭉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쌓아 나가다가 2018년 겨울 거의 2019년 넘어갈 무렵부터 촬영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인터뷰한 사람들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 사이에 2019년 초 그쪽에 주로 인터뷰를 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후반 작업을 쭉 했죠. 네, 네. 1987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6월 항쟁이 30년 지난 후에 만들어졌어요. 그에 비하면은 나의 촛불은 촛불혁명이 이루어진 지 한 5년 정도 만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좀 더 빠르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아니 저희는요 촛불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민주혁명의 역사입니다. 총 한 번 안 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민주혁명을 이뤄냈는데 그 아름다운 역사를 그 승리의 기억을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저희가 안 하고 김우겸 선배님이 해주었으면 했어요. 다른 분들이 해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외국 기자들 만나거나 외국에 누구를 가서 만나보면 촛불혁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권해줄 자료가 없고 영상은 더더욱 없어서 왜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어버렸는지 촛불을 폄훼하려고만 하는 세력들한테 그냥 당하고만 있는지 좀 답답해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바뀌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아주 유명한 그 영화 제작하고 감독하시는 분께서 서로 이제 누굴 통해 가지고 연락이 되어서 최순실 추적기 그다음에 촛불혁명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쓴 책이 끝나지 않은 전쟁, 최순실 1000일 동안의 추적기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원본으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만들겠다 해서 상업 영화를 만든다고. 네네 계약까지 했어요. 네. 그 금의 계약금을 제가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니 계약했다는 건 했는데 계약금 받았다고는 안 했잖아요. 꼭 돈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아니, 그 계약을 받아서 그럼 바로 좀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바로 그냥 투자를 바로 했어요. 이게 제가 제 인생에 아주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약간 사기의 냄새가 나네요. 그 영화가 굉장히 그 저명한 그 분이에요. 이름만 네. 알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그 영화가 자꾸 시나리오가 몇 번 엎어지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시대 그렇죠,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극영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극영화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충분히 나오고 그 다양한 해석들을 다 아우른 뒤에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이 극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0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30년 후에 나올 그 영화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다고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이 이 촛불 정신이 그렇죠. 그 가장 이미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미 이제 이 나의 촛불 불과 3년 전에 찍었던 건데 거기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3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30년 지나면은 이 정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촛불 그 혁명 그 다음에 바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이 다 촛불 혁명, 촛불 정신에 다 이렇게 이 그 숭고한 뜻에 그냥 복종합니다. 복종하고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좀 살아있을 때 저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의미가 그래서 있습니다. 윤석열, 김성태, 하태경, 이혜훈 이혜영 이런 분들은 무지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마 내가 저 얘기를 왜 했지 왜 인터뷰를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촛불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급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은 주로 18년, 19년도에 하셨는데 바로 개봉을 못 하고 네. 지금 한 2년 늦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대선 앞두고 일부러 지금 타이밍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니 저희가 그런 것까지 생각했으면 좀 천재게요. 저희 영화는 다 투자자가 있고 네. 이게 저희는 영화는 좀 작은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이 자본의 논리가 상당히 결합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이때 개봉을 해야 되니까 2년을 기다려다오라고 말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희가 그 정도의 기획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2018년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걸 예측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세계에 이런 천재가 있겠습니까? 워낙에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걸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개봉하려고 딱 날짜 잡았을 때 바로 코로나 터져서 그때 코로나라는 거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극장도 아예 가지도 않고 사람들 모이는 것조차도 아주 두려워했고 지금 2년이 흘렀으니까는 많이 적응이 됐죠. 그런 정도는 지금 마음의 준비들이 돼 있는 그런 시점. 아무튼 2년 전에 이걸 하려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의 계절에 이 영화를 개봉하게 된 게 뭐 저희 영화의 운명이라면 운명이겠죠. 저는 막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영화가 국민들의 가슴에 뭔가를 좀 던져준다면 그건 또 저희의 운명이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힘듭니다. 그때 사실.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그때가 이제 한 3, 4년 전에 찍어서 지금 개봉을 의도해서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 아주 아주 전지전능한 그렇죠. 그런 이제 예지력을 가지고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분들은 좀 숨 쉬는 것도 인정하셔요. 숨 쉬는 것도 오해하고 의심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좀 억울한 건 진보 진영에서도 이 영화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만든 영화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너무 웃겨요. 재밌어요. 네. 그 쟁쟁한 분들이 많이 인터뷰를 나오셨던데 네. 제일 섭외가 어려웠던 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섭외 안 된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분들이죠. 네, 안 된 분이야 뭐 어떤 분들이 안 포기하는 되셨죠?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감옥에 가가지고 안 됐고요. 정유라 씨하고는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끝에 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친박 진박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던 손에 장시지겠다는 이정현 뭐 그 옆에 윤상현 그런 김진태 그런 분들 다 모시고 싶었는데 좀 어려웠고요. 어려웠고 뭐 나머지 분들만 모셨습니다. 근데 그만큼이라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출연했던 분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어려웠던 결심 어렵게 했던 사람이 아마 고영태 씨였을 것 같아요. 고영태 씨. 네. 네. 그 고용태 씨는 주 기자가 잘 소통되지 않나요? 네, 좀 오랫동안 잘 얘기하고 지금도 근데 이제 고영태 씨가 여기 출연하는데 상당한 좀 그렇죠. 부담스러우셨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때 좀 그 옳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진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검사들이
특별히 우병우계 검사들이 계속 괴롭혀가지고 그렇죠. 그 나머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죠. 구속시켰죠. 네, 하고 저희 있거든요. 인터뷰할 때 이미 그러니까 감옥에 한번 다녀온 상태. 감옥에 있을 때 주 기자하고 저하고 같이 면회를 갔어요. 아, 면회까지 그때는 이제 하셨군요. 부인이 어. 임신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고영태 씨가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의원님, 제가 왜 여기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네, 네. 그리고 정권도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구속되는 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여전히 검사와 판사 거기에 구적폐 그 라인들이 있어요. 여전히 든든하게 좀 그럼요. 박혀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엄한 촛불의 첫 점화자가 고영태 씨인데, 네. 네, 그 뭐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하긴 했지만 그런 근데 의미에서 고영태 참 씨, 안타까운 게요. 고영태, 노승일, 박관천 이런 분들이 이 촛불혁명을 시작한 아주 그 도와선 역할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고영태 씨는 감옥에 갔다 왔고 그리고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싫어서요 숨어 있는데 그때 그래도 영태야 좀 나와서 얘기해달라 촛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남겨놔야 되겠다 했는데 마지못해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카메라에 앉히기는 좀 쉽지 않았죠. 엊그제도 통화했는데 형님 무서워요 하면서 박근혜도 나왔고 지금 세상이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님 형님 따라서 외국이라도 도망가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웃을 네, 수만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박관천은 본인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한 일도 아닌데 네. 누명을 써가지고 한 500일을 감옥 살고 문제는 그분이 사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면을 본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아직도 사면이 안 우리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나올 때 그때 뭐 전화 몇몇 분들이 그 사면을 법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박근혜는 풀어주고 박관천은 사면 안 시켜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5년 전에 촛불이 있었지만 그 한 번의 촛불로 모든 게 정리된 게 아니고 여전히 촛불이 진행 중이고 그렇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필요한 거고 네. 어찌 보면 촛불로 우리 사회를 한번 정화를 하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육체 거죠. 청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동학혁명 이후에 이게 이제 일어난 100년 만의 혁명이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년 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리던 네.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변했습니까? 1월 27일. 검사들이 네. 바뀌었습니까? 언론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촛불 혁명 당시에는 촛불 깨어있는 시민들의 함성 때문에 언론도 무서워했고요. 조선일보마저 탄핵의 대열에 네. 다가섰고요. 그리고 검사들도 열심히 했고 판사들도 열심히 했고 정치인들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거 국민들의 그 촛불의 함성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네. 조선일보 말씀하시니까 저는 촛불 하면 떠오르는 게 광화문의 촛불보다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에요. 왜냐하면 5년 전에 광화문에 촛불이 있었을 때 그 무렵에 그 언론사 상을 많이 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그 최순실 취재로 JTBC, 한겨레, TV조선 3개사가 상을 다 이제 휩쓸 때인데 그 상 받으러 갔다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마주쳤어요. 전 처음 보는데 그때 방 사장이 저를 보고서 제가 이제 취재하던 도중에 방상훈 사장에게 안 좋은 기사를 한번 썼습니다. 좀 압박하는 기사를.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 뭐 그런 기사를 하면서 이제 저에게 핀잔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 촛불을 바라보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심정은 어떨까? 그냥 한편으로 아주 좋아하거나 한편으로 아주 싫어하거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 나의 촛불, 이
드라마 아니 저 다큐멘터리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그 영화가 한번 만들어지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한번 촛불을 바라보는 좀 다층적인 앵글을 가지고 한번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주요 생각이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네. 되겠네요. 그때 방상훈 사장 역으로 김희성 우리 배우님이 나오시면 악역반 복잡한 심세를 그 메소드 연기를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 그때 의원님 쓰신 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조선일보 왜 시작해놓고 머뭇거리고 있냐 이런. 그것까지 보셨군요. 진짜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 저기 내부자들에서 네. 네, 조선일보 비슷한 그 제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역할을 했었죠. 편집국장에서 아주 잘했어. 이거는 뭐 그러셨구나. 네. 네. 아유. 일단 좀 경험 있으시니까 더 이제 아니, 한 단계 승진하셔서 아니 이게 그 친일파 비슷한 거는 다 잘합니다. 친일 언론 뭐 쓸데없는 비슷한 소리 좀 하지 거. 마세요. 아무튼 그때 제가 이진동 기자를 비롯해서 조선일보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진동 기자도 저희 영화에 출연하고 네. 그때는 조선일보도 촛불을 두려워했고요. 그렇죠. 조선일보도 촛불에 대열에 그냥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원하진 않았지만 그 물결에 휩쓸려서 들어왔던 건데 지금은 어찌 보면 촛불을 진화하는데 촛불을 끄는데 네. 가장 저 앞장을 서고 있는 그 목소리죠. 네, 조선일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견고하고 커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그 등장인물 중에서 하여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은 윤석열 그렇죠. 검찰총장인데 언제 찍으셨습니까 인터뷰를? 그 2019년 초였죠.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시절. 제가 그럼 그 시점이 그러니까 19년 2월이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던 시점이에요. 19년 2월이. 네. 그다음에 19년 4월이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 측에서 사던 시절이에요. 요 때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 또 소름 끼치는 19년 측면이 6월이 있네요. 검찰총장 지명될 시기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19년 그 초에 그 나이촛불 윤석열 인터뷰하는 그 시점은 윤석열 쪽에서는 내가 검찰총장 될 거라는 그러한 정보라든지 예감을 하고 있을 그 시점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이치모터스 국민대가 주식 산 거 이것도 뭔가 좀 관련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4월 달에 김만배 측에서 부친의 집을 산 것도 관련돼 있을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최강욱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최강욱 의원이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당시는 19년 2월 도이치모터스 국민대 주식 살 때, 그 다음에 김만배 측에서 집을 살 때 전혀 몰랐을까? 최강욱 의원이, 의원님, 그때쯤이면 워낙 이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막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촛불 인터뷰할 그때는 윤석열 스스로가 서울지검장 스스로가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를 머릿속에 담고 있을 그 시기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촛불의 흐름에 하여튼 먼저 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섭외를 했을 때 우리 제일 주 쉬웠죠. 기자님이 제일 쉬웠죠. 섭외를 했을 때 네. 어땠어요? 그 전화로 섭외를 하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꼭 해달라. 이 윤석열, 박영수 이 두 사람은 저희 물론 이제 촛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탄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탄핵이 된 이후에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활약은 했지만 꼭 그 증언을 좀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제가 박영수 특검한테는 몇 번 나와주십사. 아. 박영수 특검이 뭐 촛불과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얘기한 적 그분 인터뷰 잘 안 하시죠? 인터뷰 한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한 두 번, 세 번 공을 들여서 네. 박영수 특검한테 이건 촛불의 의미는 좀 남겨둬야 된다고 했는데 어렵게 이렇게 그것도 성사가 됐고요. 2019년 초에 네, 비슷한 그렇죠. 시기에 비슷한 시기였죠. 네. 윤석열 지검장. 윤석열 지검장한테 전화로 인터뷰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 받고 쉽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지검장 입장에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본인이 사실은 뭐 청와대나 우리 어떤 진보 진영에 함께 가는 이제 그러한 연대적인 그런 그 생각이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 촛불에 나이 촛불에 같이 이제 묻혀
가는 게 필요하다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럴 수 어때요?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쾌히 제가 그 두 분을 섭외하고 싶었던 거는 제 개인적인 당시로서는 팬심도 작용을 했었어요. 네, 아, 그럼요. 그때는 뭐 꼭 보고 싶고 지금이야 그때야 윤석열 뭐- 하면 저 그때야 뭐 그렇게 배반의 장미를 때릴 줄은 그렇죠. 누가 이제 알았겠어요. 배반자로 평가받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영웅이었죠. 네, 우리가 박영수 예를 특검도 들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비리에 우리 깐부였죠, 깐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검사 윤석열을 제가 한 두 차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탄핵 국면 때였어요. 그때는 뭐 저도 탄핵에 뭐 조금은 이바지한 기자였고 또 그 탄핵과 관련돼서 직접 박근혜를 수사했던 검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마음 편하게 그 술잔을 부딪힌 소리가 경쾌하게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데 우리 뭐 주 기자도 말이 나왔으니까 주 기자도 이제 오히려 뭐 저보다도 한 10배, 100배 그 중요한 취재원이었죠. 아니 뭐 중요한 취재원을 떠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요. 촛필이 요번에서 특검이 구성됐잖아요. 특검 검사들은 국정농단 내용을 모르잖아요. 네. 내부적인 이야기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영태나 노성일이나 박관천이나 안민석이나 저도 이제 많이 조사를 했으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특검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네. 저희들하고 특검하고 중간에 연결고리 그런 사람이 주진우. 네, 제가 고영태 자료 밤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고영태 막 작전 짜고 정보 있죠. 정보 그리고 또 노승일의 자료 정보 아. 그리고 어디를 압수수색해라 그리고 저하고 안민석 의원하고는 독일 독일도 갔다. 가고 그렇죠. 외국 가면서 계속 최순실을 지금 몇 년 동안 쫓았지 않습니까? 그 보따리를 그쪽에다 던졌죠. 그래서 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지시하거나 이렇게 자료를 주는 그런 요청. 제일 중요한 정보원이자 네. 기획자이자 감독이셨구나. 그래서 네. 뒤에서 이렇게 줬죠. 그래서 그때는 촛불의 염원을 가지고 촛불 정신으로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는 응원했죠. 네, 네. 중앙지검장 검사 윤석열까지는 응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총장이 되자마자 이분이 이랬던 분이 요렇게 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네.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권력기관에 있는 권력기관에 오늘 있는 윤석열하고 이 알고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그런 거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아니 저에 대해서 왜 오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배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미워. 미운 거죠. 네.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을 다 같이 좋아했던 배신자하고 부끄럽기도 그렇죠. 하고. 저런 좋은 감정이었는데 아예 모르던 사람이 저쪽 국민의힘에 지금 후보가 됐다. 그러면 뭐 그 감정보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네. 좋아하고 네. 우리 영웅까지 떠받들었는데 이 사람이 저 배반의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됐을 때 드디어 최순실의 은닉재산 조사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격하게 환영한다. 그런 이렇게 배반의 표본을 감정이 있는데 우리 저 주진우 기자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그 원망의 감정이 그래 주 기자한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요. 아니 뭐지 김우겸 선배님 술도 먹고 그랬는데 저는 술은 안 먹고요. 그랬어요? 술 먹는 거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팩트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관계가 이어졌냐면요. 조국 장관 사건이 터지고 네. 임명하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뭐 전방위적 수사가 8월에 시작됐는데. 시작됐죠. 네. 2019년 근데 8월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가서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건 상식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이 집안을 이렇게 뭐 도륙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크게 다퉜죠. 그리고는 크게 다퉜는데 그 윤석열 검사 측에서 검찰총장이었을 때 몇 가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그때 뭐 선을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 초기에 그래서 크게 다투고 저 우리 주 기자한테 말하자면 검찰에서 이 정도 내가 금도는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네네 아니야 그 선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크게 다투고 크게 다투고 이제 그 뭐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죠. 그때 이제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아, 네. 그때 저기 뭐 문재인 정부 측하고 문재인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는 그 윤석열 검사는 그때 갈랐어요. 그러면 대략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거나 그런 게 시점이 어느 정도쯤 돼요? 아니 그 이후에도 네. 몇 가지 얘기가 있었으나 네. 그 마음을 터놓거나 둘이서 얘기한 거는 조국 장관 사태 그 처음에서 아. 끝났습니다. 그 수사한 초기에. 네, 수사 초기에 끝났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지난번 다스베이다에 나가셔서 김건희 무속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김건희도 몇 차례 보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까지는 봤죠. 아. 그때까지 봤는데 저한테는 뭐지 오빠 동생 하자. 오빠가 아니죠 제가 동생이죠. 오빠 동생 하자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굉장히 그 격식을 갖춰가지고 아. 저한테는 예의를 많이 갖추고 그랬죠. 주 기자님 했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취재원과 이제 윤석열과의 관계는 기자와 검사의 관계였는데 그렇다고 검사의 부인까지 같이 보는 건 아니요 어떤 자리에 오셨어요. 아. 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있었고 네.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본 거지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 선배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 제가 저기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 모셨잖아요. 제가 이상득 씨, 최시중 씨, 이명박 주변 사람들한테 특별히 잘합니다. 네, 네. 가까이 지냅니다. 적은 가까이 둬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보냈지 않습니까? 정강훈 목사하고도 잘 알지.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박근영 씨, 신동욱 씨 그리고 박근혜 주변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썼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조용기 목사 주변 사람들 다 취재하고 9달 동안 순복음교회 다니고 조용기 목사가 부리던 김태촌 조양은 하고도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야, 기사를 대단하네요. 쓰자마자 네. 김태촌이 저 잡으러 다녔죠. 그런데 제가 그때 조금 김건희 씨를 더 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이고 윤석열 씨를 더 봤으면 지금 잘 보따리를 풀었을 텐데 그때 그렇게까지 될 줄 촉이 몰랐구나. 부족했네. 네, 제가 부족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의 특징이 적과의 동침. 이걸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즐겨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취재원과 잘 밀착도가 빼는 높은 아니 거죠. 그런데 아이고 선배님 잘 알잖아요. 제가 어디까지가 설명할 수 언론계 선배 만나니까 막 네, 억울하게 막 네, 선배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요. 정말 제가 이제 주 기자 입장이라면 저도 이제 검찰에 오랫동안 출입을 했는데 검찰의 정보는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라고 하는 게 상명하복, 군대 조직보다 더해요. 그래서 말단 검사들은 정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부품만 알아요. 볼트 너트만 압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정보를 다 보고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총장 한 사람만 알면 대한민국 검사 2,000명이 아는 걸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취재원들하고 밀접하게 특히 뭐 가족하고 알 수 있다면 뭐 더 금상첨화죠. 아니, 근데 주진우 기자의 어떤 이렇게 어찌 보면 기자로서 가장 모범적인 취재를 한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검찰 기자는 아니었고요. 사회부 기자로 오랫동안 그 취재를 했는데 어떤 분들하고는 깊게 오래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제가 윤석열 검사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리고 그 사법농단 수사할 때 이명박 수사할 때 그때는 잘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없어요. 저는 한동훈 검사를 본 적도 없어요. 한동훈 검사하고 통화는 몇 번 했는데 아니 또 한간에 본 적도 없어요. 깐부였다고. 뭘 깐부예요. 본 적도 없는 차 한잔 통화 한 정도. 네. 통화는 했어. 몇 가지 네, 물어보고 어떤 수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것도 그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에 한해서 그때 차장검사였을 때 네. 차장검사가 공보를 맡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뭐 몇 가지를 물어봤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누구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 기자하고 나도 친한 줄 알았다. 글쎄 그래서 본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동훈하고 친하다 그러는데 이거 좀 확인 좀 아니 해달라고. 일면식이 없어요. 일면식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를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검사였을 때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때 검사를 응원하지. 지금 정치인으로 보여준 비전이 있습니까? 정책이 있습니까? 뭘 보여줬어요? 저는 먹방 말고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분이 어떻게? 근데 저는 검사 윤석열이 정치를 뭐 거의 마지막에 얘기했을 때는 저는 이거 정치에 대한 고민도 공부도 없었고 지금껏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시면 하냐고 제가 핀잔을 넣기도 했었어요. 어디서 모르는 시절에? 모르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는 사회적 고민이나 나라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야 시원하게 끝나고 한 잔 먹자 말아라 이런 얘기나 들었지 없었어요. 저는 술도 먹지도 않아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술 먹으면 어떻게 변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정치나 국가에 대해서 비전이나 고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검사 시절에. 그 검사 시절에는 제가 평가할 부분도 있고 또 비판받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총장 시절에부터는 보기도 싫고요. 말도 안 되고. 검사 윤석열은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정치인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에서 변명이 길면은 오해를 받습니다. 변명이라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아니, 아시잖아요. 주 기자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온 정치인의 한 사람이고 주 기자의 표정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하는지 내가 알 수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윤석열 검사와의 그런 관계는 너무나 팩트인데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되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검찰 개혁을 기대했던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응원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응원했고 우리 쪽 진영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다 윤석열을 응원을 했죠. 네. 이렇게 배반의 장미를 때릴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총장 시절부터 보여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응원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울산 수사나 뭐 다른 수사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또 한편 조국하고 지금 가장 또 가깝게 또 조국 장관은 양민석은 그러니까 유시민은 조국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증언자로.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선배님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저 조국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들이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가끔씩 조국 교수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 기자 얘기 자주 했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가 있는 분이면 이 자리를 빌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석두개가 네. 이제 그런 좀 종집을 찍기를 바라고요. 난 선배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선배님 만나서 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굳이 아이고. 제가 어디 가서 그래서 영화 얘기하러 갔더니 자, 다시 주제가 청문회를 우리 이제 킹메이커와 1, 2를 다투고 있는 아니 저희 나의 해적 촛불 이야기합시다. 해적을 지금 해적을 무찌르고 네 무찌르려고 무찌르려고 하고 위에 있습니다. 어깨 무찌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해적과 킹메이커와 경합하고 있는 나의 촛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사회를 보고서요 가장 궁금했던 게 저 본회의장을 어떻게 들어가서 촬영을 했을까? 세트장 꾸민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회의장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무슨 뭐가 있지 않았겠나. 저희 얘기하죠. 영업 비밀입니다. 아니 본회의장 들어가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회의실도 찍었어요? 또 아니, 봐주셔가지고 거기서도 거기 이제 찍었고. 김성태라든지 또 박주민이라든지 그 뒤에 책장을 배경으로 책들이 쫙 있는 거 배경으로 사진 찍거나 촬영할 때 가장 좋은 배경이 책을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찍는 거 아닙니까? 저의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가 총 크게 다 이제 빌려드린 건데 그거야 뭐 위원장이 그날은 한다 하지만은 본회의장을 여는 거는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 불가능한 건데. 아니 근데 의원님 제가 어디 가나 예쁨 받잖아요. 저는 예뻐해 주셨잖아요 어른들이. 그런데 저희는 그걸 담고 싶었어요. 김우겸 선배나 저희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광장에 있었는데 그 광장에 촛불의 준엄함이 여의도로 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의도를 압박하고 네. 여의도를 압박해서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천장 로텐도어리 필요했고요. 본회의장이 필요했습니다. 아, 야, 벌써 감독 다 되셨네. 그러니까 한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배경, 무대 이런 까지 신경을 쓰신 거군요. 많이 해야 그 돼요. 본회의장이 저희 못 빌릴 줄 알았어요. 네. 한 번도 지금까지 본회의장 1층에서 촬영한 역사가 없더라고요. 진상 규명이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들어가고 네, 네. 그래서 뭐 국정조사 해야겠네. 그건 나중에 이제 국정조사 들어오시면 밝히는 걸로 하고 뭐 저희는 심지어 저 정세균 국회의장께도 본회의장 그 의장석 올라가는 거 좀 재현해 주세요. 그것도 찍어서 본회의장 위 2층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게 쭉 갑니다. 연기로. 저희 안 의원님도 그 출연하셔서 이야. 본회의장에서 제일 어색했어요. 연기 제일 안 나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만한 그런 장면들이 꽤 있죠 저희 영화에. 잘했습니까? 우리 저는 못 봤는데. 아 인터뷰는 잘하셨는데 네. 연기는 좀 연기력이 많이 부족하시죠. 근데 저기 사실은 안민석 의원님은 좀 안 넣고 싶었는데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아하. 그리고 그 촛불이 있었고 그 국정농단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다는 얘기에 시작점을 딱 네. 어. 가운데에 계셨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영화는 2014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헐 촛불에 아, 한 그러니까 2년 전에 이게 시작하신 어떻게 거니까. 시작했는지 그 네네. 단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네. 거군요. 박근혜에 대한 얘기, 박근혜를 최순실 얘기 처음 나오는 그렇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영화는 손석희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쭉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해설사는 유시민 선배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적격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박근혜 시대가 이렇게 됐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차디찬 물에 있는데도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 하면서 이 정권은 탄핵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딱 안민석 의원이 나오죠. 근데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가 있어요. 꿈에서도 이 생각을 하면서 깨고 그런데 아직도 제가 14년 4월 달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 이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서 국민들에게 이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 처음 이제 얘기하셨죠. 꺼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엄청난 공격 예, 받으셨죠. 그럼요. 뭐 아주 저를 뭐 사퇴하라고 그러고 뭐 의원들이 그쪽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막 저를 아주 그냥 저 아주 개패듯이 제가 두드려 맞는데 문체 공무원까지 나섰어요. 박종 차관까지 나서가지고 나서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안민석 허위라고 그러고 근데 일주일 후에 세월호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잖아요. 아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지도 않았을까? 그런 정말 위험한 상상까지도 하는데요. 너무 위험한 상상이시네요. 네, 아주 위험한 상상이죠. 뭐 저의 상상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쪽 태극기 뭐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최순실 쪽에서는 끊임없이 14년 그때 안민석의 뭐 성마 특혜, 정유라의 뭐 입시 특혜, 입시 부정 그런 것들이 다 이게 공작이고 거짓말이다.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역공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어지고 근데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최순실은 감옥에서 그러면서 그게 허위라고 하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지금 해 있고 1년 반 전에 최순실이가 안민석을 고발했을 때 안민석 개인 정치인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그때 전에 이미 보수의 반격이 시작된 시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민석 의원의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문제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네. 가짜 이야기를 거짓말을 100번 하면은 이게 사실이 되는 것처럼 자꾸 태극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또 보수에 써. 이야기하니까 네. 네. 제가 뭐 이야기하면 공작이라고 최순실과 그런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슬픈 것은 우리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도 그 이야기에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그게 더 아파. 그렇죠. 그게 네. 더 아파. 그러니까 주진우가 마치 네. 윤석열하고 가깝다면서 공격을 받는 그렇죠. 것처럼 아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태극기 최순실의 프레임과 같이 그렇게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는 일부의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슬픈 걸 넘어서 정말 피가 끓고 솟아요. 네, 그 5년 전에 촛불이 있었지만 그게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잊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그 기득권 세력, 적폐 세력 그게 강고하다는 거고요. 경감이다. 언제든지 틈만 나면 다시 복권하려고 하고 다시 총반격에 아니, 근데 나서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언론 환경만 봐도요. 네네. 네, 만일 우리나라에 좀 제대로 된 언론 환경이 뭐 제가 50%까지도 안 바라고 한 10%만 제대로 있어도 5주년 되고 뭐 3주년 되고 이러면 한 번씩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국민들에게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자기가 왜 촛불을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지금 유태로운 상황에 안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어떤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만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지금 네. 맡고 이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이 지금 어렵게 제가 지금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분들이 저 도움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저희 이제 돈을 대준 분들은 이름을 싣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대준 분들도 있어요. 개봉을 앞두고 네. 네. 다 빼달라고. 네,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도 싫고 뭔가 저 거창하게 화려하게 한번 기념식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의 아름다운 정말 자랑할 만한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모든 세계사에 사람들이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세계 200개 나라가 이 문제를 기억하고 칭찬해 주는데 우리는 감추고 덮으려고 그래요.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초라한 역사가 네.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영화를 떠나서 지난 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촛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촛불을 얘기하는 것조차 어디에서 대선 분석하는데 지난 대선 얘기를 하면서 촛불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언제부턴가 우리 촛불은 금기가 됐을까요? 촛불이라고 해서 이거 편향적이다, 정치적이다.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대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역동성, 다이내믹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죽어 있는 수치, 여론조사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복치 그 말씀도 하신 건데 5년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뭐 몇 %가 되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지금 대선판. 믿을 수도 없는 수치, 숫자 노름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저는 언론이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어느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다음 대통령은 어떤 시대적 소명을 가져야 하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중계방송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계방송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왕자하고 무속 얘기만 해요. 그런데도 이거를 비교해주지 않아요. 이걸 비교해주지 않고 수치 가지고 계속 왜 그렇게 기사 쓰는지 선배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에 대한 기억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우리 대중들과 네. 또 촛불을 애써 지우려고 하는 기득권 보수 언론들 요 두 사이에서 이제 촛불이 지금 거의 다 잊혀지는 시점에 나의 촛불이 지금 등장을 한 그렇죠. 거예요. 전 제목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촛불 하면 좀 객관적이잖아요. 하지만 그냥 나의 촛불. 내가 이 촛불을 들었을 때의 심정, 마음 이걸 한번 5년 만에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그 제목만으로도 저는 그게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딱 그렇게 했습니다. 네. 선배님도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되살려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사를 쓴다면 이런 일이 있었고 당신은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광장에 있었습니까? 촛불을 들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네. 저희 영화는 네.
저희 영화는 정치인이, 검사가, 언론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기억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얘기를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기자 대 기자로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촛불이 10월 말에 있었죠. 네. 10월 29일인가 그렇죠? 시작했죠. 네. 그러면 촛불 5주년이 되면 촛불 5주년과 대선을 저는 같이 묶어서 우리가 촛불을 들었을 때 단지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꿔보려고 했었던 그 열망이 담겨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촛불에 내가 뭘 바랬었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어떤 부분은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안 되고 네. 그러면 그 촛불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촛불을 들었던 그때는 뭐 우리 국민의 89% 90%가 그렇죠. 네. 다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어찌 보면 되살려야 된다라고 그게 또 지식인과 언론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제는 촛불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 현실 그 많은 턴 촛불은 어디로 갔나? 오히려 촛불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의 촛불이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조정래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당신들 뭐 선거운동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거 촛불 나의 촛불 이거 많이 보면 되는 건데. 그렇네요, 정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 입장에서 보면 선거운동을 할 필요 없이 영화 보기 운동을 하는 게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문화를 얻는 자가 세상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문화적인 감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사회 보면서 이건 이제 뭐 정파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타오르면은 좀 더 나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갈구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이번 선거 투표함 속에 담아질 것이다. 굳이 제가 뭐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 선거 캠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촛불의 정신, 촛불을 다시 서는 그런 켜는 다시 그런 심정으로 투표를 임하면은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2년 늦춰진 게 참 다행이에요. 네? 그 추운 겨울에 지도자가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지도자 잘못 뽑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다 외쳤지 않습니까? 다시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국정농단 세력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냥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국정농단 세력이, 탄핵을 당했던 세력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법치주의를 외치고 약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화는 언제 개봉해요? 10일 날 합니다.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날이고. 목요일 날 개봉하는데 저 몇 개관이나 하나요? 아니 관이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데 네. 예매도 잘 되고 다 보고 싶어 하는데 많이 안 열어줍니다. 네네. 특히 CGV에서 안 열어줘요. 그런데 예매가 많아지면 조금 열어주고. 그런데 다른 영화 저희보다 훨씬 예매가 적게 한 영화보다도 관들이 적어요. 그리고 막 아침에 주고 막 그러면 지금 저 저녁에 하나 주고 그런 식으로. 네. 네네. 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관이 열린다. 이게 지금 안 나왔습니다. 계산하기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지금 뭐 200여 개 내외 200여 개, 네 개. 내외 스크린인데 네. 근데 그것도 아침 저녁 나와가지고 그리고 좋은 이제 시간 아니에요. 뭐 관이 준다고 해도 뭐 아침 일찍 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주면은 그것도 한계로 치니까 네네네. 좀 그런 거 고통스럽죠. 또 그러면 저희가 아쉬운 거는 뭐 제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아하, 그런 그렇구나. 케이스. 대구, 경북, 강원도 그럼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지금 예매를 많이 해주시면 지금 예매를 한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을 예매를 하면 야. 예매를 해서 예매율이 높아지면은 네. 이 극장에서 열어주는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네, 이상. 그렇죠. 그 이제 논리적으로 방어할 방법이 없으면 열어주게 그러네요. 됩니다. 제가 이제 요 일전에 그 영화사 관계자한테, 영화관 관계자한테 이거 좀 뭐 잘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들 입장 아시지 않습니까? 눈치가 그러니까 보는 거죠, 얘기, 뭐.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그런 건데 이거는 저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떤
충격이 있을지.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가 왜 구속됐습니까? 왜 탄핵됐습니까? 기업한테 뇌물 받았거든요. 이명박도 기업한테 뇌물 받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기업한테 뇌물을 받았어요. 그 기업이 왜 뇌물을 줬을까요? 뇌물이 제일 싸지 않습니까? 작게 주고 큰 이익을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재벌들이 재벌들이 권력들하고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깨어 있고 시민이 외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치 않아요. 야, 그러니까 5년 전에 그 추운 겨울에 손 이 고바 가면서 촛불 들고 광화문까지 뭐 서울 사는 사람들이야 멀지 않다고 하지만 뭐 지방에서 왔어요. 지방에서까지 다 고속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그냥 인터넷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딱 클릭하고 따뜻한 영화관에 가서 그 5년 전 촛불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훨씬 더 쉬워진 거네요. 사실 그때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영화도 봐달라고 하는 게 네.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감히 잡아자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90분 동안에 영화를 보면서 한 번도 졸지 않았어요. 보통 제가 영화 보면서 한 서너 번을 졸거든요. 물론 뭐 저의 경험이고 또 저도 좀 일부 등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울먹거리기도 했고 좀 많이 울어요. 네. 좀 뭐 참 먹먹하죠. 네. 네. 저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을까 반성도 많이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화를 보고 정치에 관심 없고 특별히 지금은 여도야도 다 싫어서 나는 투표 안 하겠다고 한 분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얘기한 분이 있었고 촛불을 들었는데 나 그 민주당 싫다. 그래 떠났던 사람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저를 반성합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네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나마 그래도 어렵지만 영화 만들기 잘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 메가박스하고 롯데하고 CGV에서 지금 거기가 제일 이제 이 개봉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열렸어요. 근데 시간대가 안 좋다. 네. 그 주변에 그래서 이게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후보는 싫다 이렇게 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싫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예매권을 이렇게 날려주세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촛불은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인데요. 나의 촛불이 대박 나면 나라가 흥하고 나의 촛불이 쪽박 나면 주진우가 망한다. 저는 상관없어요. 진우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할 일 아니에요. 저는 이미 베린 몸이에요. 저는 뭐 잘못되면 다시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김어준하고 그 얘기 하고 있는데. 프랑스 가기로 근데 저는 상관은 없는데 형은 좋은 배우인데 이렇게 나섰잖아요. 촛불을 들고 나섰고 그리고 공개지지 아닙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비공개지지. 이거 자빨 배우 아닙니다. 친일파 배우입니다. 네. 자, 근데 이 형 대단히 큰 용기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인간 김의성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커졌는데 요즘 이렇게 걱정돼 죽겠어요. 대단한 용기예요. 그럼요. 네. 저는 이런 게 용기로 파악되는 사회가 싫습니다. 그냥 용기를 너무나 넘어 아주 자연스러운 이 일인데. 겸손까지 지금 갖춰져 있어요. 정말 앞으로 당해야 될 무서워요. 불이익이라든지 고난 우리 쪽은 순진해 가지고요. 뭐 우리하고 다른 길을 걸었던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인사들 돼 가지고 그냥 냅둬요. 근데 저쪽은 더 잘 나가. 보복하고요. 정말 애누리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그 영화배우 김규리 씨 같은 경우에 하여튼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굉장히 그죠. 그게 안쓰러워요. 그게 그냥 일반인들을 가장해서 공격하고 이런 게 진짜 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군을 가장해가지고 네. 공격해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근데 아무튼 자기가 신념을 얘기했다는 얘기로 그리고 또 진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회는 없어야 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정권을 잡으면
이 검찰공화국 그 검사들이 그 네. 다시 저도 나서 그게 저도, 제일 걱정이 돼요. 네, 아유 저 똑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이명박 박근혜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역풍이 저는 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단순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검찰이 현직 2,000명이 아니고 그동안 검찰이 배출한 우리 사회의 검사 출신들이 군복을 안 입었을 뿐이지 양복을 입었을 뿐이지 총칼 들고 박정희가 5.16 때 청와대를 장악을 한 것처럼 검사들이 장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검사공화국, 검찰공화국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과거에 독재 시절에는 군부가 군대가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 군부 권력이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검찰 권력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빤하게 잘못 있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이거 조사를 안 해요. 심지어 뭐 내부에서 제가 들리는 정보로는 무죄로 지금 정리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 조금 아는 전문가들은 지금 보나마나 저거는 무조건 주가 조직한 거다라고 하는데도 조사도 안 해요. 뭐 서면 조사는 해서 그는 면피용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저 오늘 너무나 지금 명백한 검찰의 이런 권력의 횡포. 저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고발 사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현직 검사의 정치 개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냥 아무 일도 아주 없는 시간 것처럼. 넘어가는 게 저는 네, 정말 너무 놀라워요. 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9월에 그렇게 막 불붙으려고 했는데 또 조선일보가 바로 대장동 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국면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이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제 이게 우리가 중국 그 북경 올림픽 보면서 중국 선수들 심판들이 봐주기 판정한 거나 이 빠른 사건을 검찰들이 봐주기 수사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달라요? 예? 뭐 이야기가 이제 하다 보면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영화 이야기를 넘어서서 뭐 다 올림픽 연결되어 이야기 있는 해볼까? 문제긴 올림픽 합니다만 이야기? 중국 한번 좀 올림픽 정리를 이야기 하시죠 해볼까? 이제. 네. 어떤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어요. 안 남은 동안에 이 우리가 잊혀진 촛불의 기억을 다시 살릴지 말지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이 두 분께서 열심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이 역사의 기록, 이 나의 촛불 이것이 대박이 날지 또 그냥 후지부지할지 그것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예매하라고 잘 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게 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희성 배우님, 주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번씩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글쎄요, 요즘 느끼는 거는 사회도 되게 딱딱해지고 그게 또 같이 사람들 마음도 많이 딱딱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둡고 딱딱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영화를 보시고 만약에 그 딱딱하고 어두운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다시 켜실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빛과 온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주위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저희가 영화를 만든 보람이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 아주 옛날에 뭐 고문당하고 옛날에 뭐 끌려가고 그런 독재 정권 시절이나 있었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과 오늘을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과 지금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저는 도망갔습니다. 프랑스에. 도망갔어요. 구속시킨다고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때 이제 김어준이 이럴 때일수록 잘 입어야 된다고 아울렛을 저를 끌고 가가지고 옷을 사야 된대요. 어유 진짜. 제가 그때 입었던 옷인데 샀던 옷인데 150유로 주고 제가 샀어요. 이럴 때일수록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하면서 돈 안 사주고 제가 샀는데 마무리해. 그러니까요. 자 여기나 저기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거기서 거기다.
이 얘기는요, 이승만 정권 때 했던 얘기예요. 박정희 정권 때 했어요. 거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나 저기나 아예 다르고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회피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촛불 하나 켜두시면 이 세상은 밝아집니다. 절대 검찰도 언론도 정치인도 못 도망갑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 이 나라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네. 아,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아까 우리 김우성 배우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촛불의 빛과 온기,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